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흔히 우리가 수도권 그러잖아요. 수도권도 서울권, 경기권, 인천권이 있고 경기권도 경기 남부권, 북부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경기도 북부권에 왔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그리고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이렇고 실제로 다 인접해 있어서 생활권도 이 경기도 북부권이라는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경기도 북부권에서 지금 출마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자유파 훌륭한 후보 5분을 모시고 합동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후보가 5분 나왔으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도 5개입니다. 그 중에 종국 주사파한테 지금 3군데를 뺏기고 있고 2군데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는 안 된다 싶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입니다. 저희 제일 오른쪽에부터 자기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두천시 연천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손수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주의 뉴페이스 국민의힘 양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한 박종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갑 예비후보 다음 주에 등록할 이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입니다. 저는 의정부시 을 지역의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이번 총선 치를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이제 법정 선거 기간이 시작이 되지 않아서 후보 연호나 이런 것은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격 박수 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고성국에는 연호를 하셔도 돼요. 나중에 진행하시다가 기분 나시면 연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박정성 후보는 다 외웠는데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5분의 예비 후보 또는 출마 예정자와 함께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때마다 첫 발언 순서를 이렇게 한 분씩 옮겨가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할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지역구도 나가서. 그래서 인사는 우리 김용호 후보부터 하셨으니까 첫 번째 발언은 우리 손수조 후보부터.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박정성 후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출마했나? 왜 출마했나? 지역 사정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또 이 문제를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했다. 되게 그런 생각들을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하시잖아요. 나는 왜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나? 손수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부산 사상구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저희 부족함으로 낙선을 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활동을 완전히 접고 부산을 떠나왔습니다. 떠나오는 심정은 너무 아팠죠. 아프고 또 그 당시에 선거도 패배했던 상황이라서 많은 것을 잃은 상황에서 왔는데요. 그렇게 뭔가 마음이 지쳤던 저에게 사실 많은 위로를 준 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동두천 연천인데요. 제가 장례지도사라는 일이 운명처럼 저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장의사 일을 이제 했었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직접 손으로 고이 모시고 또 많은 유족분들을 위로를 드리고 하는 일이었는데 위로를 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어요. 경기 북부 담당 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연천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보님들 다 계시는 포천, 양주, 의정부 다 제가 뛰어다니면서 사실은 소외되고 조금 어두운 많이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 해를 지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북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후보님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 북부가요, 장례 치르면 100만 원이 더 비싼 거 아십니까? 왜냐면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동해서 장례를 딱 맡았는데 경기 북부 분이시면은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님 100만 원이 더 비싸요. 왜 우리만 100만 원이 더 비싸냐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다른 지역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경기 북부 의정부 분이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기 북부 분이시면 거주지를 여기에 두고 계시면 100만 원. 이건 행정 소외다. 이건 정치 소외다. 뭔가 불균형이 있는데 이걸 왜 아무도 해결하지 않고 파헤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금껏 약 한 100여 분 정도 제가 직접 이제 염해드리고 모시고 했었는데 당연히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도 계셨겠죠? 처음에는 제가 명찰을 손수조 팀장 달고 있으니까 싫다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잘 설득해서 모시고 직접 개염해드리고 이렇게 3일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손 팀장님 같은 사람 정치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도 받고 따뜻한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 이게 정치를 멈출 일이 아니라 다시 가열차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끌어와서 이 지역에서 좀 일하고 우리 시민분들 위로를 드리는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 북부 지역에 화장장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신 겁니까 지금? 네, 저는 줄곧 그 얘기를 해왔고 사실상 거의 확정 단계로 경기 북부에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양주시 예비후보입니다. 박종성 후보의 예, 제가 그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 그 양주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삼선을 계속 민주당 의원이 지금 정권을 잡고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통적으로 강한 지역이지만은 지금 신도시가 유입이 돼가지고 진보 성향을 가진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지만은 아직까지도 젊은 보수층이 넓고 두터운 지역이 또 양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지금 진보 세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한테 뺏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주 보수의 적자이기 때문에 제가 꼭 출마를 해가지고 요번만은 뺏어가지고 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도 했고 좋은 성과도 거행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후보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경기북도가 무척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법부에서 풀어주지 않는 각종 규제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법들이 중첩, 삼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법, 그 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자연공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규제법이 있다 보니까 경기북도가 특히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반드시 그런 규제법을 풀어가지고 양주가 좀 발전된 그런 미래의 상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라는 단데 이자가 이재명 캠프 전체의 좌장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그램에 그 징계하는 거 가지고서 병원에 있는 이재명이랑 텔레그램 메시지 주고받은 게 바로 그 정성호인데 그 정성호 잡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의정부가 각 을이 있어요. 의정부 각 지역에 출마 예정자입니다. 이문열 예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열입니다. 저는 큰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 같은 걸 받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회가 오면 꼭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돌면서 제가 체육학으로 박사를 받고 교수를 했는데 이제 체육 관련된 종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스장도 당연히 다들 제 주변 지인들 문 닫고 축구장 같은 경우도 이 방역 대책을 잘못 세워서 2대2로 4인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2대2로 축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 다 망했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를 제가 시청이나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소통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돼요. 바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체 우리 지역에서 뭐를 했나 봤더니 의정부에는 모 국회의원이 현수막 정당법 만들어서 전국을 현수막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지역의 상황을 서치라니까 앞서 이제 우리 박종수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주처 규제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실례로 우리 GTX 신호등 들어온다고 좋아하지만 우리 딱 서울 도봉산역까지만 지화되고 여긴 되지 않습니다. 그저께 그 철도 지화법 통과됐지만 서울만 지화가 되고 이러서니 의정부부터는 그대로 지상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국회의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지문인들 너무 착하시거든요. 서울이니까 되는구나, 의정부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볼 수 없어. 이건 누군가 나가서 입법기관에 가서 얘기하고, 우리도 그동안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희생을 했으면 우리도 그만큼 보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정부 지역은 오랫동안 우리 자유파 쪽에서는 홍문정 전 의원이, 그리고 저쪽 좌파 쪽에서는 문희상이라는 자가 국회의원을 해왔는데, 그 문희상이가 국회의장으로는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답니다. 동료 국회의원, 우리 경북 문경 상주 지역구 의원 이미자 의원한테 성추행을 한 자예요. 대놓고. 지금 의정부에는 그 자의 아들이 지금 출마한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거꾸로 가도 이렇게 갈 수 있냐 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문희상의 아들을 어느 후보가 지금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까? 후보가 없습니다. 혼자만 등록. 아니 그러니까 그 문희상의 아들하고 싸울 사람이 누구예요? 잘 됐네, 스포츠했다면. 제가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오늘 이 방송 보고 그냥 옆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의정부 을지역에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의정부 을지역의 예비 후보 정광재 후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재라고 합니다. 저는 23년간 매일경제신문사와 MBN에서 기자로 일했고요. 또 MBN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로 활약했습니다. 여기 계신 고성국 박사님도 패널로 모시고 방송을 진행한 적도 있는데, 저는 그 방송 진행할 때 아주 독하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군생활을 이 이사단 클라우드에서 카투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 미래를 계획하고 꿈꿨던 곳이 의정부인데, 의정부는 그래서 저의 정서적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간 언론사 생활하면서 많은 정치인분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선뜻 용기를 내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48이 된 나이에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늦게 시작하는 정치는 저에게 저나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18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이 탄생했는데, 이 거대 야당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절충을 찾는 노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무리한 국회 탄핵안, 또 양곡관리법이라고 불리는 포퓰리즘 법안이 국회를 정말 무사 통과하는 것을 보고 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로남불 또 포퓰리즘과 같은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내준 데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용기와 격려 또 질책을 해주시면 그것을 나침반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치 또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곳에서 한 20년 전에 방송 같이 했던 우리 정광재 후보를 만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김영호 예비 후보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호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거는 전라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 3년 정도 봉사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당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 민주당이 아성을 갖고 있는 전라도에서 부당한 권력과 싸우기 위해서 사실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정치 활동을 약 7년 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싸우는 정치만 했습니다. 좌파와 이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도에 있을 때 사실 이제 불과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출연자로 나오신 예비 후보 또는 후보 예정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정부 권력이, 부당한 권력이 일반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규정,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명령을 통해서 사실 국민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최초로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호남에 계속 있다 보면은 사실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지금 올해 46인데요. 약 35년 동안 살고 태어나서 살았던 포천, 고향으로 와서 출마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날 때 군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시로 승격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평군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포천, 가평, 그리고 동두천, 인천 4개 시군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 각종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법이 있고요. 가평 주민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수계법이 존재합니다. 상수원 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수도권 같지 않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포천과 가평이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격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은메달 땄다고 했을 때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다시 달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초 체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기초 체력이 매우 약합니다. 저는 포천과 가평의 발전, 뭐 지금 당장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먼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인 규제를 혁파해서 좀 더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평 같은 경우는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울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가평 물값이 서울 물값보다 비쌉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공정을 좀 타파하겠습니다. 일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우 후보는 전라북도 남원이었죠? 예. 네, 남원에서 지역 봉사활동하려고 갔다가 이제 출마까지 했죠. 예. 몇 번 했어요? 출마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몇 표 얻었어요? 정확히 패스였고요. 5.6%. 5.6%. 이제 예비후보로 국민의힘의 경선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40 총선거라는 본 관문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될 벽들이 많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자유파의 일원으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호남 지역에 연고도 없는 데 내려가서 봉사활동하고 거기서 출마까지 한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는 우선 박수 한번 주고. 자, 이제 박정석 후보부터 이제 답변 차례가 됐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역구로 따지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예비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역 의원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현역 의원, 또 포천 가평의 최춘식 현역 의원은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렇게 5분의 후보를 모시고 토론을 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인 새로운 정치를 할 새로운 인물들을 우리 자유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질문은 국회에 입문하면,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문하면, 또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여의도 사투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정치를 잘해낼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아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건데, 여러분들은 내가 국회 들어가면 새로운 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또 선거 과정에서부터 내가 이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각오,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87년 이후 37년간이나 쾌쾌 묵은 이 낡은 정치 구조와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고 넘어서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전혀 새로운 인물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재정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분의 예비 후보가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어떤 각오와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 답변하시죠. 네, 저도 그 TV를 언론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또 지금 지역구에 있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들이 언론하고 지역에서 많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행태를 벌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도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는, 국회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법이 제정되는 그런 현실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 양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반 시설들이 뭐 철도 사업, 그다음에 도로 사업, 교통,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이 없습니다. 또 지방에도 재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개를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기반 시설을 좋게 착공을 하죠.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이 기반 시설이 언제 시작이 착공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라의 돈이 없다면은 외자 유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요 출마해야 된다. 네. 우선 국회에 가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면책특권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네 안 먹었네 다 거짓말이지만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잘못되는 것들을 먼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국회의원도 3연임을 제한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게 12년 했으면 사실은 오래 고여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인재들이 못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간다고 해서 3번을 하면 저는 저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지역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현역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들 일을 안 합니다. 아이디어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저의 공약은 의정부를 관통하는 지상철을 다 지화화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예타조사에서 저희는 1이 넘지 않아가지고 서울까지만 하고 저희가 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걸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더니 댓글이 그러더라고요. 야,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 재원 마련을 20%가 이제 국고고요. 80%가 그 위에 있는 부지를 쉽게 해서 팔아서 지하를 짓겠다는 건데 이 철길이 지나가는 곳이 모든 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입니다. 철길역 주변으로 상가들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초과이익 나는 것들로 충분히 지하를 지하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서울 같은 경우가 한 14조 정도 들어가는데 의정부가 9km는 되거든요. 녹양역까지 거기가 한 9천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녹양동 가능동인데 거기에만 경전철이 지나가지 않아요. 지선을 만들어서 2개의 역을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댓글이 또 달렸어요. 야, 그거 돈 어디서 나서 갈 거야? 네가 왜 계획 세워? 이러는데 이거는 2021년 11월에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받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역을 선정하는 역 위치는 저랑 조금 의견은 다릅니다만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문제는 이거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계획으로 끝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다고 하면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는 것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정부 저희 지역구 지나갈 때가 고속도로 이 회룡 IC가 있습니다. 근데 회룡 IC를 지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출입구를 해서 반대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쭉 돌아서 한쪽으로만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반대쪽 출입구를 만들겠다고 회룡 IC를 설계하고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 국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증액돼서 지금 공사비가 400억이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여기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국비를 갖고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하면 그냥 지원되는구나 많은구나 여기 시민들 너무 불편해서 이걸 해달라고 10년 이상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지금 산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지역구에 이제 CRC라고 정상재 후보가 이제 근무했던 가초대 근무했던 그곳이 의정부에 있던 미군 부대 중에서는 2번째로 이제 큰 곳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 있던 CRC가 평택으로 이전해 갔는데 평택은 이전하면서 평택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부 때 공장 같은 게 못 들어오거든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게. 근데 거기는 다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 다 유치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줬냐면 국제와 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제학교 같은 것들 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8 부분이 있었을 때 거기 메릴랜드 주립대가 있었거든요. 메릴랜드 주립대 물론 한국 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미군이나 외국인을 위해서 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주립대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은 6개의 대학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 정말 의정부 시민들이 다니고 싶다라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문대도 하나 있고 단연대도 있지만 우리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진 않으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주립대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지금 법원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국제중고등학교를 유치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특별법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 지원 특별법 만든 것처럼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가면 이 투표권 만들어서 의정 발전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은 이 새정치에 대한 각오와 구체적인 비전이었는데 박종선 후보부터 이 새정치에 대한 비전 각오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워낙 지역 현안이 급해서 그런지 지역 현안에 대한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이문열 출마 예정자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광재 후보부터는 새정치에 대한 각오를 먼저 말씀하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말씀까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네, 고 박사님 지금 87 체제가 37년 정도 지속되는데도 그동안 한국 정치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퇴행적인 한국 정치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한숨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87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 정치가 이렇게 자꾸만 쇠퇴하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86세대 운동권 이념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86세대의 이념권 운동 정치로는 지금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7세대가 갖고 있었던 이념 정치, 생계형 정치에 대한 종언을 구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역사 물레바퀴도 그렇죠. 지나간 물로는 다시 물레바퀴를 돌릴 수 없고요. 장강의 물은 뒷물이 앞물을 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앞물이 86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이루어서 카르텔을 만들고 뒷물이 오는 것을 막아놓는 일종의 댐 같은 악기능을 했던 거죠. 이런 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선거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올해 정치, 제가 신인으로서의 각오는 탈이념 정치, 또 실용의 정치를 통한 민생의 복원이다라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는 매일경제신문과 MBN이라는 방송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경제인들과 노조 관계자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또 수많은 중첩 규제를 얘기합니다. 경기 북부의 한한 규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규제는 사실 입법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들을 통해서 만드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규제, 그러니까 우리 이미 시대적인 소명을 다한 규제들은 다 찾아서 규제 없는 나라,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잘 뛸 수 있는 나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진화와 민주화를 우리 세대에게 남겨준 선배 세대들에 대한 저희의 책무고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 세대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김영우.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은 입법 기능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고 법을 없애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변호사입니다. 직업 변호사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법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악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가 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일단 제일 처음 악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이런 악법들은 그리고 위헌적인 법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거고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법은 폐지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문열 출마 예정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의 어떤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어떤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지는 자세로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소통 정치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께서 했던 건데요.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지역의 주민들을 듣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주민들을 다 만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한다면 정치 불신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꼭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호부터. 네, 손수조는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밤마다 술 먹고 형님 동생 하는 그 정치 안 하겠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서로 술 먹고 형님 동생해서 뭐가 좋습니까? 이 나라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가장 정치 핵심이 우리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천할 때 문제 있고 당에서 징계를 먹었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
공천 탈락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인연이 있다고 그 연에 따라서 뭐 서로 공천 주고 뒤봐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들 정말 싫어하십니다. 진정한 새정치는 공천 현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서로의 인연에 얽혀있는 그런 공천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수조는 여성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이번에 들어가면 형님 동생하는 형님 동생 누구 할 수도 없겠지만 언니 누나는 그런 것도 안 하겠습니다. 예, 술문화 완전히 타파하는 그런 원칙 위주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수조는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동두천, 연천 제2의 고향이긴 하지만 토박이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외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옳은 길로만 제3의 눈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길로만 가감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진정 주민분들께서 동료 시민분들께서 바라는 새정치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손수조는 잘 싸우는 정치인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저렇게 재판 계속하면서 왜 야당의 대표로 계속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무도 그 말을 못합니까? 김우겸처럼 계속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말 들통나도 사과도 안 하고 다수당이라는 그 횡포로 밀어붙이면서 계속 탄핵 남발이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노란봉투법, 양국관리법, 간호법, 말도 안 되는 법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는데 왜 이거 아무도 국회의원 제대로 싸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우파 이 가치를 제대로 외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동료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문열 출마 예정자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공천 희망자들이 공천 받고 싶다고 당에다가 서류를 제출할 때 가장 비중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어떤 상임위에 가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의정활동 계획서예요. 입법부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당선돼서 4년 동안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잘릴 수도 없는 이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니까 일단 되면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거냐를 의정활동 계획서 형태로 제출받거든요. 이거 막상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리 쓰신다 생각하시고 나는 국회에 들어간다면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하고 싶다. 이 답변을 우리 이문열 출마 예정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 전공을 살리면 문화체육위원회로 가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지하화하고 나서 그 위를 미국의 센트럴파크 같은 곳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 역 위에 주상복합을 올린다고 하면 저는 절반 정도를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거고, 사실 1인 가구가 청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병원이나 마트 가기도 힘드시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사실 불편하고요. 그런 곳이 내 집에 있다고, 내 집이 역 위에 있다고 하면 너무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9km 정도 되는 구간을 공원을 만들어서 날이 좋은 날에 나가서 커피도 한잔 먹고 또 뭐 도시락도 먹고 하면서 이런 공유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원 안에는 문화체육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문체유로 가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이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광재. 네, 저는 23년간 기자활동하면서요 정치부, 경제부 오래 했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제 아내와 쓴 책이 청소년들에게는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경제 관련 상임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무위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정무위를 선택하고자 한 바는 지금 거대 금융기관들이 독점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거의 소비자들의 손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의 입법이라든가 활동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무위의 중요한 거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회의 공정 거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이 갑이라는 위치에서 을과 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분들로부터 상당히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겠죠. 그래서 정무위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또 공정거래 확립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무래도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방송국에 있었기 때문에 과방위에 가서 가짜뉴스 척결이라든가 미디어 생태계의 원활한 복원들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우리 사회를 좀먹는 독약입니다. 가짜뉴스 방치에서는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비판기는 건전한 진화 예상해보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근절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 좀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언론환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20몇 년 전에 이 언론사에 입사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아마 포털이나 유튜브와 같은 거대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들이 등장했기 때문인데 그 밑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이 언론 종사자 여러분들의 권익 현상 같은 부분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광재 후보는 정무위하고 과방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문열 출마 예정자는 아까 문체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상임위가 좀 변화가 있어서 그것도 과방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방송문화, 체육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 과방위가 그 우리 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박성중 의원이 간사 맡아서 아주 고군분투한. 근데 저쪽은 진짜 선수들이 좌파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짜 선수들이 포진돼 있어서 완전히 기울어진 언론 환경 이상으로 문화 환경 이상으로 이 국회 과방위도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두 출마 예정자와 예비 후보가 바로 그 과방위에서 좌파들하고 제대로 싸우겠다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김영호 후보는 어떤 상임위, 어떤 의정활동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천과 가평 지역 같은 경우는 2중, 3중, 4중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뭐 국방 관련 또는 국토 계획 관련, 환경 관련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국토위나 국방위 그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의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또 아직 그 농업인이 굉장히 인구 기준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좌파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또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아마도 법사위에 가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임위에서든 제 역할 충실히 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사위, 농해수위 그리고 법사위라도 가라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선수. 네, 저는 생애 최후 복지를 담당하는 장의사입니다. 장례지도사 출신 국회의원은 아마 여태까지 아무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 사전 연명 치료 거부권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의 죽음을,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향서를 쓰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이 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약 5년 정도 지난 지금 200만 명 가량 되신 분들이 이 사전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서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나의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향을 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법제화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연명서를 쓴다, 치료 거부서를 쓴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정말 이 각서 하나만으로 연명 치료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가족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의사 두 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요. 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좀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 웰다잉에 대한 문화도 조금씩 확산시켜내는 것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두 아이를 둔 엄마이다 보니까요. 소아응급의료체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앰뷸런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그런 이제 아이들의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소아응급의료체제가 너무나 위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동두천 연천에는요. 응급실이 없습니다. 없고 소아응급은 너무 없지요. 근데 최근에 김도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것이 법안을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아병원에서도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법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동두천 연천에는 8군데의 소아과가 있는데 아무도 이 달빛병원을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의사도 2분, 3분 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이 있는데 맞지 않아서 동두천 연천 지역에도 이 달빛 어린이 병원 하나를 정말 꼭 유치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활동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에서 저는 활동하고 싶습니다. 선수는 아주 구체적으로 입법을 이 주제들이 있네요. 국회의원 안 되면 큰일 나겠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명치료 거부는 되게
환자가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식들, 가족들이나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이제 연명 치료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 문제는 빨리 좀 아주 디테일하게 법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명과 또 존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가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를 진행했는데 이 아이를 낳고 또 영유아 때 이걸 관리하는 의료 분야가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거든요. 소청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분야, 산부인과와 소청과는 당연히 필수 의료 분야죠. 그리고 산부인과는 2명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환자 1명의 생명만 책임져야 되는데, 산부인과는 2명의 생명, 그것도 직접 볼 수 없는 생명, 뱃속의 태아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걸 이 태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자적 방식으로 이걸 관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의료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다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소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아들이 말 못하잖아요. 편을 잘 못하니까 이 의사들이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하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감당해야만 될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부인과 소청과라고 하는 이 필수 의료를 다 의사들이 지금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관심 갖겠다, 그렇게 보건복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박정성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저는 지금 복지그리다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복지그리다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인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40%에서 지금 많게는 50%까지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피드백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보건복지위에 가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뭐가 규제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시키고, 지원되는 부분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공직생활을 40여 년을 했기 때문에 행안위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포함해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적정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어떤 기반들이 마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기도 진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부분들이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안위에 좀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좀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후보들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이게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후보의 가족이 여기 함께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후보 가족. 저희 아내. 그리고요. 저기 우리 박정성 후보의 네. 부인이시고, 또 여기 저는 김용호 후보의 조카고. 그래요. 그러면 가족 아무도 안 따라온 손수조하고 이문열은 뭐야? 손수와 함께 온 분들 계시죠? 네, 그 중에 한 분. 또 우리 이문열 출마 예정자와 함께 온 분들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씩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제가 이 순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짝꿍 그거 좋던데요? 그거 좀 입고 오세요. 사실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나 자유파 국민들은 지금 이게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고 지지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의 사람된 매미가 어떤지 정도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셔갖고 제 남편 지지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선거법상 지지해주세요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제 주문은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까이 있을 테니까,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아오고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데까지 좀 우리 아닙니다. 시간 많이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가 정강재 후보부터죠?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럼 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 아내인데요. 제가 2002년에 만나서 2003년에 결혼해서 지난해로 이제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하나은행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금융 PB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내조와 이렇게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또 가장 큰 오군이자 지원자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경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의정부 을 예비후보 정방재 후보의 배우자였고요. 이 자리에 제가 선회될 줄은 진짜 몰라서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제 남편이니까 제가 너무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더 없습니다. 신의와 믿음과 알면 알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 그리고 우리 의정부 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진짜 믿을 만한 일꾼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제 남편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믿음직스럽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위함을 받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정강재 후보. 예, 저는 얘기를 혹시 평소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저를 많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지만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 결혼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영호 씨. 네, 어떤 분 모시겠어요? 제 조카입니다. 제 조카고요. 올해 나이 만으로 18 됐나 이제? 연애로 19. 제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고시공부하러 2005년도에 고시원에 들어갔는데요. 그 고시공부할 때 이 녀석이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한 10월 달쯤인가 형네 집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보려고요. 그때는 제 팔뚝보다 작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커서 올해 대학도 입학을 합니다. 예. 그래. 서훈아.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가평 예비후보 김용호 예비후보자의 조카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저희 작은 아버지는요, 되게 인간적이고 솔직하신 분입니다. 진짜 제가 가족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솔직하시고 인간적이신 면을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좀 비질한가 봐요. 용도 부족했어? 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손희석 후보는 혼자 왔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고성구 TV 아미고의 청년 아미고이시기도 하고요. 같은 동료 청년 예, 네, 아미고. 동료 우리 청년 아미고시고 동두천에서 우리 비슷한 또래인데 동두천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미고 청년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세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니, 혹시 저 운산농장 한유리님 아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운산농장 아들이 아니라 동두천 연천 예비후보 손지표 후보님하고 같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보님은 일단 보시면 되게 작고 아담하시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약간 거짓말 조금 보태서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같이 저희가 붙어 있는데요.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정말 실행력이나 이런 움직이시는 파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건장한 이런 30대 후반의 남성도 진짜 쫓아가기 힘들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격이 되게 진짜 경상도 남자 같으세요. 아닌 건 아니다. 경상도 여자가 아니고.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진짜 어디서도 틀리게 말씀하시는 적 없고 또 뒤끝도 없으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도 이런 부분들도 다 확실하게 매듭 지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진짜 한번 맡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정성 후보. 어떤 분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성 국회의원 예비후보 아내 신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남편은 4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진짜 청렴 결백하게,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회사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박정성 예비 후보를 양주시에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공무원 하면서 뭐 집에 뭐라도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네요.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윤열 출마 예정자요. 제가 이번에 이제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캠프를 좀 젊게 꾸리려고 20, 30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사무장 맡아주기로 하신 분이고 저랑은 한 5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해도 되냐고 해서 우리는 캠프가 무조건 젊어야 된다. 20, 30대 젊은 층 타겟이다. 어렵게 모셨고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 이문열 후보 사무장을 맡게 된 김선민입니다. 제가 그 이문열 대표님을 따르게 된 계기가 일단 굉장히 열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했던 말은 꼭 지키고 또 제가 봤던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 리더십이 굉장히 있으셔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정말 잘 할 것 같고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좀 잘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떨리는 건 좋은데 이게 선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후보 대신에 사무장이 감옥 가는 건 알고 하는 거야.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선거법이 워낙 엄격하고 까다로운데 그 중에 실수로 문제가 생길 때 후보나 후보 부인이나 가 연루되면 좀 심각하지만 그 외에도 회계 책임자가 연루되면 의원직 박탈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이나 이 회계 책임자가 그 정도의 정말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선거판에 뛰어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우리 이 젊은 분이 뭐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으면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든든하시겠어요. 네,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사정도 또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현안인지도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각오 또 국회에 진출할 경우에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 이제 두루두루 들어봤습니다. 시간도 좀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인사 말씀 기회는 따로 드릴게요. 마지막 인사 말씀 기회는 따로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업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갖고 이제 거의 마지막 또는 최종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한번 뜻을 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지막 질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지금도 잊지 못할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게 우리 5분의 후보한테는 가장 뜨겁고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한번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하나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여러 개? 여러 개 하세요. 네.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19살 때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절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이과였는데요. 근데 인문계열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는 없다. 재수는 없다. 재수하진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96학번은 제 96학번인데요. 본고사가 있었습니다. 본고사를 보고 나서 해병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술을 잔뜩 먹고 대학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아버지 도장 몰래 들고 그때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요. 아버지 보호자 도장이 필요했는데요. 그걸 들고 병무청에서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썼을 때 그때가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10년쯤 그 뒤입니다. 29살 때인데요.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좀 생각한 게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고시공부를 할까. 이것도 사실 참 모험이었습니다. 고시공부한다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표 낼 때도 지금 한번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2007년도 한 10월달경으로 생각하는데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하는 날, 2차 시험 합격자 발표하는 날도 스쳤고요. 또한 2016년도 이제 4월달에 총선 나갔었는데 되게 힘들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또 많이 먹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결심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그때는 싸워야겠다는 목표였고
지금은 그와 달리 일해야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잊지 못하는 순간을 얘기하면 울컥울컥해지나 봐요. 옆에서 보기만 해도 같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에 국회의원 도전을 했을 때, 만 27세 그때 나이 때, 호기롭게 딱 도전을 해서 출마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공천 후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께서 부산 사상구에 내려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때가 지금 스치입니다. 저는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님을 처음 뵀었어요. 그때 뭐 한간의 소문은 손수조가 박근혜의 딸이다, 숨겨놓은 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키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다들 제가 잘 아는 사이인 줄 아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 제가 당에 이제 이력서 써서 막 그 이제 공심위에 가서 녹화해가지고 드리고 뭐 어디 카페에 있다 그러면 앞에 서가지고 기다렸다 드리고 막 이메일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아무 연이 없었어요. 당에 계신 그 누구와도. 그랬는데 정말 당시 그 우리 여당에 우리 당의 박근혜 위원장께서 딱 오셔가지고 저를 그냥 딱 안아주셨는데 그냥 그 순간 모든 에너지가 힘이 솟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항마로서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때가 떠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거는 첫 딸 아이 출산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너무너무 울었어요. 출산하러 들어가는데 이 베드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도 너무너무 울어서 선생님께서 엄마 너무 울면 뱃속에 아기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뚝 붙이고 막 참고 했는데 그 아기를 딱 안았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는 그 아기가 깐난 아기가 그렇게 따뜻한 거라고는 몰랐었는데 그때 감격했던 그 순간이 지금 떠오릅니다. 그 순간들 잘 기억하면서 그 감격들, 이 말랑말랑한 심장 안 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안아야 뭐가 느끼고 왜 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일 때 안아줬던 그때 그 누구 키가 더 컸어요? 위원장님이 누구셨어요? 예, 그래요. 우리 박준석 후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잊지 못할 순간들은 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 남사람을 또 만났던 그런 상황 등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40여 년 동안 그 공직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뭐 평탄하게 40년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냥 상황들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근데 제가 정년 퇴직을 12월 4일 날 했습니다. 2018년도.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각 뭐 국회의원, 시장님, 다 기관단체장, 또 시민들, 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인사말 끝내고 인사를 하고선 딱 했을 때 뒤돌아보니까 시장이 거기서 막 시장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에 보는 순간에 그냥 나도 울음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참석자들도 그리고 그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울음바다가 돼버리니까 이게 내가 여태 그 살아온 게 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만큼 자리매김 있었구나, 잘 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그런 이제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제가 잊지 못할 한 중요한 하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네. 퇴직을 양주시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는 울보드리군요. 네, 이문열 출마 예정자 나왔습니다. 뭐 기억이 남는 순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교 박사학위 받을 때라든지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연구원으로 바로 뭐 취직이 됐던 순간들도 좋았고,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학위 과정을 하면서 의정부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학비를 내려고 저는 등록금 대출 다 받아다녔거든요. 학원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학원을.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그 학원이 제가 지금 48인데 44살 때 첫 주례를 봤습니다. 제 1기 제자고 그 2년 뒤에 또 제가 주례를 딱 2번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희 이제 캠프에 와 있는데 그 주례를 안 한다고 그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3번을 거절하고 억지로 이제 끌려서 하다시피 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여기서는 뭐라도 해서 책임을 져야겠구나. 내가 뭐라고 이 주례를 보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의정부 살고 있는 나이 제자들, 나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말 해야겠다,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나고, 그때 끝나고 같이 이렇게 좀 우리 제자들하고 하면서 많이 얘기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가 저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저희 안사람이 여기 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1년 내 안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우리 안사람을 만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잘한 선택 같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놓인 C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C, 여러 선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 저 안사람 만나서 우리 말하는 것처럼 수심제가 치국 평천하에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안사람 만나기 제일 잘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선택은요. 제가 이제 미 이사단에서 카투사로 군복무를 마치고 그때 정훈병으로 일하면서 미 이사단 사단 기관지를 만들었습니다. 인디안 헤드라는. 사실 기자가 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제대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라는 좋은 공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했었는데 요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차 해소라는 말을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2000년에도 그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이 정보 격차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자라는 공적인 역할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 정보를 가진 사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게 나의 삶에 주어진 어떤 소명이자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자 생활을 한 게 어쩌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두 장면을 인상 깊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 후보들과의 토론회가 사실 좀 딱딱하게 정치 공약 얘기, 정책 얘기로 흘러가기 쉬운데 이 시청자들께서 그 후보들의 인간적인 댐댐이까지 이렇게 좀 느끼시면서 생각들을 정리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말씀들을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실 순서입니다. 제가 따로 시간 제한 안 할 테니까요. 오늘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고성국이가 진행을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다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하시면 되고 손수조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젊고 강하고 경험 많은 기수 손수조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 문재인 대항마로 나설 때나 지금이나 용기와 헌신이라는 무기를 제 손에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했고요. 결심했습니다. 정말 동두천과 연천을 동료 시민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꾼,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조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손잡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저 박종성 후보 사적생의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양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절대 시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마해. 제가 이름이 이문열인데 소설가 이문열 선생님하고 한자까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고성국 TV 출연했을 때 마지막에 삼행시를 했는데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해서 육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가 가장 유명하시니까 삼국지 이문열 이렇게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삶을 위해 국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과 관련된 얘기가 좀 부족했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하면서 딱 두 가지 약속이자 실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의정부 시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의정부 밖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퇴근 시간 길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이 출퇴근 길 위에서 잃어버린 1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게 저와 국민의힘이 의정부 시민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정부가 지금 재정위기 등으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정부의 이 자족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의 산업 기반, 제조업 기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세수가 부족해서 국가 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저희 의정부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 생활의 상당 부분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캠 스탠리라는 아주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캠 스탠리의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찾아서 의정부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저와 국민의힘이 의정부 시민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약속만 제대로 실천해도 의정부 발전을 10년은 앞당겼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정치 신인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의정부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호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호남 최전선에서 좌파와 싸웠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장경제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선봉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포천과 가평을 위해서 미치도록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투고와 지도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역별 토론회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의 첫 번째 권역별 토론회, 그리고 오늘 경기 북부 지역의 권역별 토론회. 고정우 TV의 권역별 토론회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수원에서 또 청주에서 또 천안에서 당장 이번 주말은 천안에서 가불병 지역의 5명의 우리 예비 후보들과 함께 천안 토론회를 합니다. 이렇게 권역별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저희 고정우 TV가 도저히 한 분 한 분을 따로 모실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같은 생각과 같은 정치 권역의 정치 신인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비록 선거구는 달라도 더불어 함께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부러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 형식을 통해서 우리 후보들이 갖고 있는 비전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또 인간적인 이런 면모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토론회 끝나면서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후보 연호를 하지 말라 그랬지 고성국이 연호는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고성국이 연호를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기억 그러면 의례적으로 박사님 만난 거 한 명 정도는 얘기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고성국이 헛살았구나. 네, 이것으로 경기 북부 지역 합동 토론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